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거기 부분적으로 백승현 대표님이 그 준비해 주신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굉장히 치밀한 그런 마케팅과 그리고 또한 많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이런 버추얼 휴먼에 대한 그런 좀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요. 네, 지금 백세영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요 발표 내용을 가지고 두 분의 토론자 분들께 일단은 먼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원기 센터장님 그 토론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번에 그 전자전에서도 사이더스에서 만들어서 그 로지 캐릭터 그 전시를 해주셔서 그것도 저도 좀 감명 깊게 보고 왔는데요. 이런 그 AI 휴먼들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뭐 실시간도 일부 되는 것도 있고 실시간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그 사용자들, 뭐 AR 사용자든 VR 사용자든 혹은 메타버스 사용자들이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좀 새로운 캐릭터로 만들어낸다라거나 아니면 자기 실제 모습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낸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장벽들이 좀 계속 무너지고 굉장히 그 높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보여서 되게 좀 어쨌든 발표하신 내용들 되게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그 박정화 교수님. 교수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너무나도 멋진 휴먼, 우리가 그 디지털 휴먼 로지를 보고, 저는 오늘, 이게 한국, 그 순수한 한국말이구나. 이걸 제가 좀 처음 알게 되고, 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또 하나 또 포인트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그 디지털 휴먼은 첨단 기술이 융합되어 거의 사람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보통 생각하면 저희가 이모지나 아바타 캐릭터 이상의 의미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저는 활용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가상세계에서 태어난 현실세계와 소통하는 한국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 로지는 향후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 휴먼의 발전과 변화 방향성을 보여주는 너무 좋은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가상융합경제에서 활성화 포럼에서는 이러한 로지가 향후 다양한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쪽을 조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지금 발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사실 뭐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같이 얘기해야 될 토론 내용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또 토론자로서 사회자지만 또 토론자로서 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 대표님한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로지가 이제 가상 캐릭터라는 것을 알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은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 거가 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그 캐릭터의 매력이 있어야지만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디지털 휴먼에 대한 외형적인 부분, 그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이겠지만 이 캐릭터의 매력적인 부분도 분명히 고려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서 고려하셨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예측하시겠지만 이러한 그 디지털 휴먼이라는 것이 향후에는 그 인공지능, AI하고 분명한 어떤 결합을 통해서 더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그 사이더스에서 생각하시는 AI와의 어떤 접목하는 그런 계획 등은
어떤 게 있으신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디지털 휴먼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매력적인 부분인 건데요. 저희가 세상에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가 연예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되려면 그만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로지를 런칭할 때는 그 버추얼 이슈는 기술 관련된 사람들만 관심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4개월 동안 버추얼이라는 거를 사실은 이야기 안 하고 인스타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그 가장 핵심이었던 게 그 인플루언서로서 자리 잡으려면 일단 소통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버추얼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인기 연예인하고 찍은 사진 하나 없이 로지의 라이프만 가지고 공유하면서 저희가 10,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달성을 해서 했었고 이런 향후에 저에게 많은 분들이 디지털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아마 많은 기업에서 자사용 디지털 모델 저는 그거를 브랜디드 버추얼 모델이라고 하는데 많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만들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불쾌한 골짜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는 분명히 닮아야 됩니다. 굉장히 어색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기술력으로는 많이 진화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어디서 만들던 간에 다 그렇게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그 모델만의 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간을 대처하는 역할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는 콘텐츠를 생산해내야 버추얼 모델로서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콘텐츠를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공간을 초월한 버추얼 휴먼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야 된다는 그게 없으면은 버추얼 휴먼의 생명은 그냥 사람 쓰는 게 더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낭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들 콘텐츠를 만들 때 좀 당연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AI 접목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현재 지금 NDA를 체결해가지고 국내 가장 큰 AI 기술 기업과 현재 로지의 목소리를 먼저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목소리라고 하면은 저희가 텍스트를 보이스하는 식으로 해서 로지의 목소리가 연말 안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회사를 얘기하자면은 네이버 클로버하고 지금 현재 AI 로지 목소리를 현재 같이 개발 중에 있고요. 현재는 그게 완성이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텍스트를 치면은 로지가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기술을 붙일 거는 이제 로지의 이 핑크와 그 텍스트와 함께 맞추는 작업도 현재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로지를 완전한 AI로 하기에는 저희는 그 부분은 사실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버추얼 휴먼 자체도 반드시 저는 통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서 AI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통해서 대답을 하거나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철저히 저희 통제하에서 운영되는 걸 지금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부분들이 최근에 문제가 됐던 이루다 챗봇의 문제도 있었고요. 어떤 이 딥러닝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 생각이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으로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안에서 통제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 토론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백승엽 대표님이 이왕에 버추얼 휴먼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앞에 부분에 더 이런 버추얼 휴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뒤에 저희가 이제 공통 토론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좀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내에 이제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버추얼 휴먼이 어떤 키플레이어가 될 거다. 메타버스 앞으로의 미래에 있어서도 키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좀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메타버스 내 디지털 그 휴먼의 그 존재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캐릭터나 아바타 어떤 이상의 의미를 좀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까 이제 백성현 대표님 말씀하셨던 키 플레이어라는 개념하고 비슷한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저희가 조금 더 좁혀가지고 그 B2C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휴먼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갈지 좀 자연스럽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박정환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먼저 재미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좀 딱딱한 것보다는 좀 친화적으로. 자, 지금 현재 우리 휴먼, 디지털 휴먼 같은 경우는 로지는 주요 타겟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지는 성장하는 로지인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 그 로지는 그 지금 포에버 22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인성적으로는 아마 22살로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그게 꼭 나이가 30살, 40살 이건 사람의 영역이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인 것 같고요. 로지는 첫 번째 22살, 두 번째 22살, 열 번째 22살로 아마 성장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계속 로지는 현재도 지금 그 디벨롭 중이고 아까 그 메타휴먼 보셨잖아요. 그 메타휴먼 만든 곳하고도 지금 현재 콜라보를 해서 기술적으로도 좀 더 그 진화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었거든요. 결국은 메타 휴먼이 다양한 모습으로 해서 변화하고 만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걸 봤을 때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인기가 있어도 이탈자가 생길 것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걸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서 그리고 향후에도 로지와 같은 디지털 휴먼이 인간 사회에서 하나의 공간에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 이러한 휴먼 캐릭터가 되려면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메타버스는 가상융합 경제 플랫폼이라고 향후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이제 플랫폼은 컨텐츠화 되어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주요 이 컨텐츠를 사용하는 사람들, 즉 최근에는 기술 정보 격차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거를 해소를 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까 그 아바타 메타 휴먼처럼 향후에는 생애 주기형 맞춤형의 어떤 그 디지털 휴먼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결국은 우리 현실 세계가 지금 디지털 트윈 되면서 현재 산업이나 사회 도시에서는 스마트 시티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저는 또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을 통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가 메타버스와 융합이 됐을 때 진정한 메타버스 가상융합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경험의 가치를 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체험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미디어들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인간 몸의 확장으로서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치도 생각할 수가 있고 생활 양식의 컨텐츠도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생각하면 가상융합 경제에서 좀 더 많은 컨텐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짧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 다양한 경험의 가치가 그 정말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근데 이게 저는 그 다양하다는 게 뭐 다양한 컨텐츠를 누리는 것도 다양함이 있지만은 또 이 다양한 멀티 아바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는 이제 남자로도 살아갈 수 있고 이쪽에서 여자로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 가치가 좀 이런 쪽의 멀티도 함께 또 많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멀티 페르소나를 소비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제 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스캔들도 없고 나이도 안 먹고 항상 이제 22살로 계속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사실 우리가 만화 캐릭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캐릭터가 계속 성장하면서도 그 만화 캐릭터를 계속 좋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지를 타겟팅을 계속 뭔가 그 성장해 나가는 제너레이션에 계속 맞춤으로 해서 이렇게 진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로지도 뭐 거기 나이에 따라서 같이 늙어갈 수도 있는 모습으로 계속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로지 자체를 계속해서 22살로 계속해서 유지시키면서 좀 더 이렇게 디벨롭 시킬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박정호 교수님 의견에 의하면 제너레이션에 맞춰서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 인플루언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청년층의 인플루언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장년층의 인플루언서도 만들고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탕으로 한 휴먼, 우리가 이제는 디지털 캐릭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면서 어떤 정보의 격차도 해소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굉장히 좋은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그러면 홍원기 센터장님 어떤 의견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어쨌든 로지를 우리가 이제 접하는 게 일반적으로 매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TV에서 보는 어떤 광고라든지 혹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제 뭐 인스타그램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사람들과 좀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접점 채널 같은 것들을 좀 다양하게 앞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키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메타버스가 워낙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올해 초부터 굉장히 화두였는데 어 기존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그냥 이렇게 그 흐름에 이제 편승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콘텐츠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혹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깨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뭐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여러 그 미디어사로부터 로지 채널을 만들어주겠다는 연락을 많이 좀 받았어요. 고정 채널을 해서 이제 뭐 케이블이든 아니면 어떤 그 지금 뭐 로지는 현재 제가 그 드라마에 지금 단역으로 좀 출연도 할 예정에 있고요. 그 드라마까지 정해졌고요. 뭐 크게 지금 현재 말을 못 해가지고 비중 있는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약간 엑스트라 개념인데 저희한테는 계속 새로운 드라마에 출연하는 걸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정도 돼서 이제 소통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할 수 있으면은 저는 좀 더 광고나 이런 어떤 인스타 채널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예능 채널에서도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사실은 로지가 바로 거기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휴먼 형태가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지를 조금 더 캐릭터화 시켜서 한번 먼저 집어넣고 있다가 점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로지의 본 모습을 지금 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플랫폼이라는 거는 저도 지금 휴먼 그 모델 플랫폼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버추얼 모델 플랫폼을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자기를 캐릭터화할 때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 캐릭터로 저는 꾸미는 것도 상당히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메타버스 공간에서 살아갈 때. 근데 그렇다면 그게 기존에 있는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 모델로는 분명히 만족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서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커스터마이즈 되고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자신이 꾸미고 싶어 하는 것들을 꾸밀 수 있는 어떤 휴먼 플랫폼을 모델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서 그곳에서 한번 그 경쟁력 있는 하나의 모델 플랫폼 안에 플랫폼으로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감사합니다. 샵인샵 개념인 거죠. 그 커다란 플랫폼이 있으면 그 안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로블록스에 들어가면은
뭐 로지아 같은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어. 제페토에 들어가면은 그 로지아 같은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플랫폼 안에서 한번 점차 성장되는 걸 봐오면서 저희도 같이 한번 성장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디지털 휴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가상융합경제라는 게 현실 세계의 많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게 되고 거의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해 나갈 이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999년에 파이널 판타지 2000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갑자기 연식이 나오는데, 파이널 판타지 2000, 제가 이제 그때는 미국에 있었어요.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매체들이, 굉장히 그걸 이슈화하면서, 이제는 그때도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디지털 캐릭터라든지 휴먼. 디지털 캐릭터가 앞으로의 그 영화 시장에서도 모든 이제 그런 캐스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배우들을 밀어낼 거다. 앞으로는 이제 디지털 캐릭터가 뭐 말썽도 안 부리고 어떤 스캔들도 없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죠. 뭐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밀어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굉장히 제가 기억하는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그 잡지에 그 주인공 눈이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놀랄 정도로 사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시대가 또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한 거하고는 좀 다른 질문인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메타버스, 가상융합 경제라는 것이 현실 세계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 이제 현실 세계에 정말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 지금도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점차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신 걸 보면은 버추얼 인플루언스의 그 비중이 더 커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현실의 어떠한 사람들의 어떠한 설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또 이러한 추측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정호 교수님 혹시 의견 있으세요? 마이크 꺼져 있어요, 마이크. 예. 제가 혹시 방해될까 봐 계속 껐는데요. 저는 함께 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가상세계 또 거울세계라고 하면 실제 세계가 가능한 이 사실적인 있는 그대로를 반영한 정보적으로 확산된 가상세계 이런 부분이나 또는 라이프 로깅해서 또 사물과 사람에 대해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해서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로서 하나의 메타버스 공간이 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항상 우리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은 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협업하고 실제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디지털 휴먼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지 사람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특히나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가지고 저희 국회로서 제가 다른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나 또는 뭐 제가 향후 하고 싶었던 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뭐 사람인지라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공존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알아가고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 더 인간으로서의 어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요즘에는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단절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전화 통하는 것보다는 카톡으로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카톡 자체도 이제 반응을 하다 보면 서로가 부담스러워지는데 노지한테는 그 저녁 시간에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말을 겁니다. 그 나 오늘 뭐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든 그리고 그냥 쏟아내는데 그 쏟아내는 대상이 사람이면 또 그 반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서 이 로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일단 깔리니까는 좀 더 많은 대화들을 그 요즘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말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그런 역할을 해서 저는 어떤 이런 인간이 꼭 가상인간이 꼭 인간의 뭐 안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더 이런 커뮤니케이션적으로도 충분히 그 소통하는 다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잠깐만 짧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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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영화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은 시몬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좋아했는데 또한 그녀라는 영화,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녀라는 영화도 생각이 났고요. 최근에 작년에 코로나19 이후 미국에서 가장 큰 오래된 백화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한 달 차이로 두 곳이 닫혀졌습니다. 그리고 광고 업체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지금 로지를 통한 수익은 거의가 대부분 광고 쪽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이 문을 닫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사교 모임이 되고 여유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근데 여유는 있지만 근데 실제 그런 공간이 지금 다 온라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 공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소통하고 공감하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은 아닌데 오히려 편하게 내가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공간의 어떤 필요성 때문에 메타버스나 그리고 버추얼 휴먼의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백성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그 재밌는 게 솔직히 이제 벽대고 얘기하는 거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얘기에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렇게 상대방한테 말했을 때 당연히 무조건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러한 어떤 불편한 점들을 로지가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익 센터장님 뭐 더 곁들여서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그 정말 뭐 현실의 어떠한 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버추얼 휴먼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네네. 의견부터. 어, 어쨌든 사회도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기술도 뭔가 계속 많이 발전하고 있으면서 많이 저희가 이제 수용도 하기도 하고 수용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흐름도 분명히 하나의 저희 큰 중요한 흐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상휴먼이 뷰징 커질 수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휴먼이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뭐 기능들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건 정말 그 큰 흐름일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행에 많이 또 민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지금 뭐 광고 영상으로 만나거나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거나 혹은 어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신기하고 되게 재밌기도 하고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인터랙션적인 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면은 분명히 이 유행이 어, 어느 정도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인터랙션 그리고 더 많은 어떤 그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 좀 보여주면은 어떤 이 가상 유머는 계속 비중이 커질 것이고 현실 인간과 좀 충분히 공존하면서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혹시 거기 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는 뭐 계획하고 계신 그 버추얼 휴먼과 관련돼서 계획하고 계신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버추얼 휴먼을 계획한 거는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사실 이제 요즘에 이런 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떤 뭐 B2C용으로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진다라거나 혹은 뭐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 저희가 이제 서울 엑사 실증센터를 저희가 이제 구축해서 이제 내년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어떤 반응, 사용자들의 어떤 그런 평가 같은 것들을 이제 통해서 실제로 그 B2C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들 혹은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외 나머지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관하는 뭐 한국전자전이라는 전시회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시회 혹은 뭐 행사, 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든 좀 활용하면은 좋지 않을까. 혹은 되게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사실 이런 어 변하지 않는 이런 모델을 어떤 홍보 모델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되게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도 좀 나중에 뭐 따로 한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EA의 그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메타버스나 이 버추 휴먼의 초기이기 때문에 KEA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떤 그 조사하고 분석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이제 또 백세현 대표님께 피드백 해드려서 그런 더 이렇게 좋은 버추얼 휴먼을 디벨롭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서로 이렇게 협업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까 백승효 대표님이 발표하신 버추얼 휴먼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이렇게 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제 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이 그 포럼에 이제 세미나가 오늘이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몇 개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 B2C 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미나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전반적인 이 가상경제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B2C 측면에서도 좀 더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 컨퍼런스 때 더 얘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세미나 3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더 이렇게 같이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공통 토론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세 분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문의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저희 포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이고 저희 분과가 이제 B2C 분과입니다. 그 주제의 어떤 본질적인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이제 사실 백승현 대표님도 요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덧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가상의 개념이 지금 이제 실제의 부분이나 아니면 실제에서 가능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보완 역할, 지금까지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실제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가상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에서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가능하게 함으로 해서 어떤 가상의 개념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동떨어진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 고도화된 그런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이제 좀 일반인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컨텐츠가 딱 정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킬러 컨텐츠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는 부분 그리고 많은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고속의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한 부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메타버스의 어떠한 그 경향이나 지금 방향들을 보면은 그 단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또 일상의 큰 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가상융합 경제가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이 저희 이제 포럼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본질적인 질문은 자, 그러면 가상융합 경제 전반적인 좀 각자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과 그다음에 이제 가상융합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안이 필요할 것인지 굉장히 좀 브로드한 질문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그리고 B2C적인 측면에서는 중점적으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그 박정아 교수님 좀 부탁드릴까요?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질문은 일단 심플합니다. 네. 네, 그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메타버스 또 가상융합 경제에서 중요한 거는 경험 비즈니스의 확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기존의 비즈니스의 경험이 우리가 더구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죠. 그러면서 미래에 나올 기술들이 좀 더 빠르게 가깝게 다가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의 또 메타버스에서의 그 가상경제가 융합이 되는 거는 하나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또 O2O를 생각하거나 저는 또 공유경제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프라인과의 융합이 아주 중요하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현실과 가상의 갭을 최소화하는 거 이게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향후에는 메타버스도 일상생활, 주거공간, 타운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고 경제활동 공간 또 그 안에서의 게임적인 요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 플랫폼의 진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제가 또 컨텐츠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가장 또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경제활동에서. 그 중에 하나가 국내가 세계에서 마이스 산업이 2위예요. 그 정도로 큰 시장인데 이 마이스 산업에서의 어떤 그 부분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아까 그 홍원기 선생님도 원장님도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가장 힘든 게 전시, 무역 뭐 이런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 현재는 어떻게 버추얼 세트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어, 융합이 안 되고 있어요. 필요한지는 아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포럼이든 활성화돼서 정보를 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업을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호영 교수님 안 들려요. 마이크 켜주세요. 이제 거꾸로 그렇게 됐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뭐 경험 비즈니스의 확대, 오프라인과의 어떤 융합, 현실과 가상의 어떤 갭을 줄이는 거, 뭐 아주 요약하자면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현실과 뭔가 융합되는 그런 어떤 그 개념이나 방향성들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융합이 잘 안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융합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이렇게 저희 이제 세미나나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해결책을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해결책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홍원기 센터장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사실 이 가상융합 경제,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VR부터 시작해서 뭐 AR, 뭐 MR, 뭐 XR이라고 하는 이런 각각 이제 기술 요소들은 사실 지금 가까운 미래도 마찬가지고 먼 미래에도 굉장히 저는 유망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상 증강이라는 그런 키워드보다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어떤 큰 흐름에 포함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기술이 어떤 빠르게 지금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 되게 기술 속도도 되게 빠른 것 같고 그리고 트렌드도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되게 트렌드도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XR 이런 기술, 뭐 가상융합 경제라는 그런 개념이
얼만큼 구현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뭐 B2C가 활성화되다기보다는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해주고 있고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시도라든지 도전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여러 가지 그 뭐 POC 앱을 해보는 것도 있고 수요 기관이랑 같이요. 혹은 시범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검증이 된 응용 분야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가상 훈련을 하는데 VR을 쓴다라든지 혹은 이제 원격 협업을 하는데 AR을 쓴다라든지 이런 검증이 된 일부 분야들도 있고 향후 이제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응용 분야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의미 있는 진척들, 시도들, 도전들이 적어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굉장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쨌든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고도 사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페이스북의 커넥트라는 그 이제 연중 개발자 이제 회의를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그 페이스북 커넥트,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사실 이제 옛날 사명이 되었죠. 이제는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꾸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기조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 회사가 메타버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제 되게 좀 의미 있는 발표들을 많이 했는데요. 어, 지금까지 그 페이스북의 어떤 행보 그리고 앞으로의 플랜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혹은 좀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하겠구나라는 거를 사실 좀 되게 의미 있었던 그런 발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발표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페이스북이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어떤 소셜 기능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혹은 뭐 엔터테인먼트,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이제 구현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게임, 뭐 피트니스, 그리고 일자리, 그래서 우리가 이 워크스페이스에서는 어떻게 이제 VR이나 AR을 활용할 것이라는 것, 뭐 커머스까지 저희 유통이죠, 쇼핑 같은 것들 이렇게 그리고 새로운 VR 디바이스의 어떤 프로젝트, 뭐 AR 글래스에 대한 프로젝트까지도 이제 아주 조금 맛보기용으로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서 이제 굉장히 어떤 근실이 될지 조금 더 먼 미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실현 우리가 가깝게 가고 있다 메타버스라는 그런 시대를 가깝게 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제가 생각하는 그 용어의 정의도 있고 그리고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의가 또 다를 것 같고 기업에서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면 컨텐츠 기업들이 생각하는 정의 혹은 플랫폼 기업이 생각하는 정의 혹은 뭐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의 정의가 다 각자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컨셉이다 보니까 저는 오는데 오히려 다른 것들이 그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한다라거나 혹은 서비스들이 이제 런칭이 된다라거나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굉장히 진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들고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이게 B2C 분과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가상융합 경제 혹은 메타버스라는 이런 뭐 제품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지 이거 서비스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래도 몇 가지들 있긴 하지만 좀 모호하긴 하지만 현재 어쨌든 B2C 시장으로는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로블록스를 많이 접속을 해서 게임을 하기도 하고 있고 혹은 그런 것들을 전시나 박람회라든지 어떤 행사의 어떤 수단으로서 뭐 로블록스라든지 뭐 게더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좀 오래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오큘러스 스토어에서도 많은 앱들이 이제 막 구매도 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그 개인적으로 그 사용자인데 오큘러스의 이제 퀘스트의 사용자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그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오큘러스에서 이제 그 리퍼럴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추천을 걸면은 그 추천인이 그 오큘러스 퀘스트를 구매를 하고 그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하면 이제 36,000원인가 이렇게 못 주는 그런 리퍼럴 코드라는 그런
제도가 이제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그 VR 커뮤니티에서도 리퍼럴 코드를 이제 구하는 그런 게시글들, 혹은 뭐, 해달라는 뭐 게시글들 이런 것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VR 기기라든지, VR 게임이라든지, 뭐, VR 뭐, 여러 가지 뭐, 피트니스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현재는 게임 위주로 혹은 응용 애플리케이션, 근데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대부분 이제 뭐 스포츠용 게임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좀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오고 출시가 되고 또 개발되어지면서 이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쨌든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시장을 그러니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다.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노력하고 버텨나가면은 어떤 그 시장이 언젠가는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활성화가 되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있겠지만은, 이를테면 저희 같은 기관에서도 이제 그런 실증센터, 그러니까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센터들, 그리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어떤 반응이라든지 평가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많이 좀 도와드려서, 근데 물론 이제 이런 사용자 평가가 뭐 1년에 굉장히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평가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도 많이 좀 평가도 좀 받아보고,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도 좀 많이 한번 개선도 해보고, 그러면서 좀 이 사용자들에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B2C를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좀 저희가 교도 역할을 좀 하면 어쨌든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 굉장히 저는 큰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사실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메타버스의 어떤 앞으로 산업을 조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근데 홍홍기 센터장님 생각에는 이 큰 결단이 적정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현 시점에서.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 저는 되게 적절한 선택이고 굉장히 영리한 선택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페이스북이 이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인터넷 그 시절 그 환경에서는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굉장히 시총도 굉장히 큰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럼 그 다음 성장 포인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90년대 후반에 이제 인터넷 할 때는 주소를 치거나 아니면 숫자를 쳐가지고 이제 막 인터넷을 접속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만 정보를 접근할 수 있고, 혹은 그게 또 잘 발전이 되어서 포털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그냥 검색어를 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전부터 어쨌든 제가 인터넷을 하는 이유는 그런 정보를 제가 이제 얻거나 정보를 획득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채팅을 한다거나, 제가 이제 옛날 저 90년대 후반만 해도 정말 개인 홈페이지가 정말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홈페이지 만들면 내 친구한테 공개해서 친구들이 내 홈페이지 들어와서 방명록도 남기고 뭐 게시판도 뭐 거기다 글을 남기고, 뭐 이런 것들이 또 포털 시대 혹은 그 이후에 이제 SNS 시대가 넘어오면서 쉽게 이제 미니 홈피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리고 쉽게 이제 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간단하게 텍스트 위주의 어떤 소셜 네트워크, 혹은 이제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계속 발전해 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물론 PC도 계속 살아 있을 거고, 노트북도 계속 이제 우리가 계속 사용할 거고, 스마트폰도 쓰고 태블릿 PC도 계속 쓸 거고 할 건데, 그럼 이 다음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AR 글래스, 혹은 쉽게 쓸 수 있는 어떤 뭐 VR 기기,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 어떤 한 축으로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오래 전부터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전략적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되게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 상반기만 해도 메타버스 다 이제 굉장히 좀 버블이다, 좀
허상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이제 기술자들 입장 혹은 기술을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AI AI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휴먼으로 내가 이제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인터넷 이런 통신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인터랙션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어쨌든 굉장히 그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메타버스로 간다라는 이런 유행의 어떤 흐름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주도한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좀 긍정적이기도 하고 되게 좀 고무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연결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거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3D 스테레오스코피, 3D 입체 영화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견인할 수 있는 아바타라는 영화 이후로는 사실 그런 컨텐츠가 많이 사라지면서 소리 소문 없이 거의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큰 범위 내에서 보면은 실감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뭐 굉장히 초고화질 영상 퀄리티도 그런 실감형의 어떠한 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거 그냥 반짝 뜨다가 마는 거 아니냐. 그 3D 입체처럼 그렇게 반짝 뜨다가 말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백승엽 대표님은 지금 이제 기업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걸 많은 사람들 또 이거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이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게 버블인가요? 아니면 정말 지속 가능한 그런 어떤 에비던스에 대해서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 정의를 제가 정의는 아니지만 가장 그 어떤 분이 얘기한 거에 가장 공감한 게 에픽의 그 팀 스웨니 회장이 이 메타버스는 인터넷 다음 버전의 아직 공간 인터넷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저는 거기에 정말로 공감하는 게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커서로 움직이잖아요. 그 인터넷 들어갈 때. 네. 커서를 움직이는 것 대신에 이제 그 나의 형태의 아바타가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지금은 2D 형태의 어떤 제품들을 쇼핑할 때 제품을 보는 것이 이제는 3D 형태로 아마 보게 되는 게 저는 메타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개념보다는 어떤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많이들 다들 접속해 있는 것처럼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별로 그 이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주제가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이 메타버스 안에서 과연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저는 정말 생각할 때는 단순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활성화가 되려면은 사용자의 어떤 소비 활동 경험이 증가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저는 그 답을 사실은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그 영화에서 저는 사실 얻었거든요. 그래서 매장들이 수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메타버스 안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내 아바타한테 입힐 것인지 거기에 선택되고 있는데 레디 플레이 원에서는 현실 세계로 배달이라는 버튼까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눌러보면은 현실로 배달이 되면 사실은 인터넷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하고 똑같은 건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경험은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그 옷을 여기저기 가전제품이든 뭐든 돌려볼 수 있어서 단순히 사진으로 이렇게 좌우, 전후, 측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디테일도 사용해보고 내가 또 착장도 내 아바타한테 대신에 좀 더 리얼화된 내 아바타한테 착정을 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가장 이 활성화되는 거는 그 경험들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 경험이 단순히 메타버스 안에서의 어떤 경험보다는 좀 더 현실 세계로 저는 배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상품들을 예를 들어서 CU에 가서 그 컵라면을 누르면은 그 컵라면이 내가 지금은 내 아바타가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지만은 현실 세계로 저는 배달은 전혀 그건 기술적으로 문제는 오히려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경험들이 메타버스 안에 입점되는 그런 브랜드가 많아지고 샵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그런 경험들이 증가되면서 그게 확실히 확신을 얻으면서 이제 그게 내 뱅크로까지도 이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에서는 보면은 원래 인터넷 뱅크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그다음에 홈쇼핑이 있고 다음에 좀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제라는 거, 융합 경제라는 게 활성화되려면은 거기에 경험을 해서 소소하게 내가 그거를 즐길 수 있는 경험들이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경제 융합에 대한 부분은 다양한 부동산까지도 다양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히 지금은 메타버스가 역시 게임의 요소처럼 뭐 게임 안에서만 아이템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현실 세계까지만 연결할 수 있는 작은 키 어떤 트리거들이 있으면 저는 이런 그 융합 경제 활성화는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거기 아까 이제 박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백승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소비 활동의 경험 증가가 필요하고 아까 이제 박정호 교수님도 경험 비즈니스 확대가 그런 내용들이 좀 맥락적으로는 굉장히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들 감사하고요. 덧붙여서 이제 저도 이제 토론자로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 뭐 계속해서 저희가 디벨롭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차원, 우리 이 가상융합 경제 포럼이 사실상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는 이제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가상융합 경제와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확인하고 또 검증도 하고 또 새롭게 제안도 해드리고 약간 그런 기능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12월이었죠. 그때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이제 일환으로 가상융합 경제 발전 전략이 발표가 됐습니다. 관계부처 활동으로 해서 이제 발표가 됐고요. 거기 이제 골자는 현실을 넘어서 가상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열기 위함이고, 그리고 이제 산업 현장에서 사회 문제 해결까지 가상융합 기술 활용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수 인프라를 조기 확충하고 제도를 정비해서 가상융합 기술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이 그 어떤 전략의 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건 이제 다 이제 정부에서 그 정책을 펴는 거니까 필요한 부분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전략들이 이전의 산업, 뭐 웬만한 그런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다 대입됐던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가상융합이라는 가상세계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라는 거, 이러한 특별한 어떤 주제나 개념에 이런 전략들이 좀 대입돼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맥락이 다 있어서 저도 이제 같이 덧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술적인 이제 조건에 충족하고 그다음에 기존 디지털이 재현하지 못했던 그 일상의 연속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디지털은 디지털이고 아날로그는 아날로그고 현실은 현실이고 가상은 가상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지었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서로 이제 공유될 수 있는 현실과 가상 세계에서 상호 공유될 수 있는 이런 그 토대에다가 얼마나 몰입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컨텐츠건 서비스건 제공할 수 있느냐에 저는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맥락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 굉장히 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이제 킬러 컨텐츠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어쨌든 관건은 이제 대중화, B2C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대중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킬러 컨텐츠라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이제 백승현 대표님이 발표해 주신 로지라는 그런 가상 그 휴먼 캐릭터가 그런 킬러 컨텐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서비스가 나와서 그게 게임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어떤 서비스가 나와서 그 가상융합 경제 시대가 도래하는 그 초기 단계에서는 그거를 좀 이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관건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가상 이런 메타버스를 그냥 게임으로 인식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파퓰러하기 때문에
로블록스만 보면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 가지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에 또 계속 우리 꼬꼬무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한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은 그 박정화 교수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가능한 지금 뭐 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버추얼 휴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 외적으로 좀 킬러 컨텐츠나 서비스로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로지는 너무나도 좋은 모범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접근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접근성. 접근성을 통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많지만 케이팝도 그렇고 그러한 이제 또는 최근에 저는 또 문화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관광청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홍보 영상이 되게 히트를 쳤는데 그렇듯이 하나의 또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접근해서 좀 쉽고 또 간단하고 빠르게 우리가 컨텐츠를 접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나의 욕심이 있다면 점점 기술이 발전할수록 바뀌는 게 컨텐츠를 생성하는 기술도 점점 아주 쉬워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러한 휴먼 캐릭터 하는 게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볼륨 매트릭스를 통해서 쉽게 재현하고 지오메트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게 이제는 B2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기업이 소비자를 찾아가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 어떠한 맞춤 콘텐츠로서 상호작용을 하고 몰입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가치를 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버추얼 휴먼도 결국은 로봇도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은 딱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친화적이고 인간적인 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재의 다양성도 보여지고 소셜 로봇이 보여지는 것도 그러한 모습처럼 메타버스에서도 우리가 좀 더 친근하고 접근성을 쉽게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결국은 뭐 기업의 아까 얘기했듯이 킬러 콘텐츠라고 하면은 우리의 문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이러한 뭐 오징어 게임처럼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접근성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저는 사실은 그 박정화 교수님 얘기한 거를 제일 많이 공감하는데 그 저희가 그 일단은 소비의 접근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소비의 접근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로블록스나 제페토 형태로는 절대로 타겟 확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게임이고 애들 노는 거지 누가 지금 소비의 주축인 지금 3, 40대 같은 경우는 아예 쳐다도 안 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로 이 플랫폼을 생각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되나까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플랫폼을 만약에 만든다면은 저는 한 1200층짜리 백화점 플랫폼을 하나 만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다양한 브랜드를 어느 백화점에서 보는 100가지가 있는 게 백화점이었다면은 정말로 1200층짜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입주 공간까지도 아예 제공을 해주고 회의실도 제공해주고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한 브랜드들이 모두 들어있어서 어디 다른 쇼핑몰을 다니는 게 아니라 이곳에 오면은 제품 정보에 대해서 3D로도 다 볼 수 있고 상당 부분 내 현실로 배달도 되고 내가 그 1200층에서 뭐 5층, 8층, 15층 올라가든 날라서 올라가고 이런 어떤 작은의 경험들을 게임적인 요소들을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주면은 저는 이런 어떤 가장 먼저 발전됐기 저는 쇼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쇼핑 관련돼서 돈이 돌아간다면은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른 플랫폼으로까지도 확장이 되고 좀 더 가장 쉽게 지금 3, 40대도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되어야만 그거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어떤 형태 약간 10대나 20대 초반을 위한 메타버스 형태로는 뭐 30년 후에는 활성화될 수 있으나
이게 중요한 거는 당장의 어떤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겟 확장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 저도 음, 예, 네, 박성호 교수님 말씀하세요. 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분이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정보에 대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러한 혜택을 못 받게 되면 나중에 그런 정보 복지 뭐 디지털 정보 혜택 뭐 이런 거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알아야지 내가 나이 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게 그러면서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 거의 보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어느 정도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술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얘기 드렸었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 중에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생애 주기형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 디지털 휴먼을 생각하면 어떨지, 그거를 저는 오히려 디지털 휴먼에서의 그 방향성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키려면 저도 사실은 그런 플랫폼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다양한 곳에서 지원금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한번 제가 홍센터장에 계시지만은 조금 한번 관심 있어서 한번 보면은 이건 뭐 선수들이 아니면은 아예 접근도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받는 그 양식과 기존에 했던 어떤 방식의 어떤 접근 자체도 저는 좀 심플해져야지 좀 더 저희 같은 데서도 저는 진짜 정말로 한번 2페이지 보다가 아유 이건 못하겠다. 근데 좀 더 하고 싶은 역량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획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킬러 컨텐츠가 저는 그게 꼭 어떤 그 콘서트나 이런 것만 킬러 컨텐츠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그 활성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아이디어들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연한 자세도 정부에서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라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굉장히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굉장히 이렇게 화려한 어떠한 뭐 정책 제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내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친기업적인 뭔가 그런 정부에서도 이제 서비스 같은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적인 측면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백승엽 대표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그 1200층 백화점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거는 현실의 어떠한 것들을 차용한 거고 그다음에 1200층이라는 거는 뭐 이거는 가상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가상 공간에서는 1200층 백화점이 존재할 수 있고 현실처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안에서 뭐 100층까지 날아가고 거기서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상징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예전에 홍원기 센터장님께서 그 KA에서 왜 그 쇼핑몰 가상 쇼핑몰 디벨롭 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프로젝트로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기 그거 어떻게 2017년도에, 예. 진행 잘 되고 계신지. 아니, 그때, 그러니까 2017년도에 그냥 그 시범 사업으로만 해서 운영을 아, 했고, 그때 이제, 사실 이제, 운영은 그 당시에 이제 종료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유통사들, 그리고 이제 VR을 이제 그때 컨텐츠를 개발한 기업, 그리고, 플랫폼 기업 같이 해가지고 이게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 혹은 여기에서 그만둬도 괜찮을 것인가, 뭐, 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논의가 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너무 좀 이르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는 너무 그때 일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뭐 그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진행된 것은 없었고 이제
그 쇼핑몰을 만들었을 때 어쨌든 저희가 그 어떤 소비자 연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도의 수준, VR의 수준, 혹은 이제 이 기술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수준 이런 것들은 그때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그때 2017년도에 해결되지 못했던 뭐 기술적인 한계 혹은 내가 VR 기기를 스스로 뭐 세팅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뭐 내가 쉽게 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일부 좀 많이 해결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예를 들면 휴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얘기 나왔던 것들이 그냥 내가 공간을 탐색을 해서 물건을 탐색을 해서 물건을 한번 보고 뭐 장바구니에 담고 그걸 결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이제 그 뭔가 점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 가상 휴먼이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혹은 뭐 가이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그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만약에 구현된다라면 아마 훨씬 더 훨씬 더 좀 구현 가능한 혹은 실현 가능한 그런 쇼핑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사실 되게 조그만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었고 어 하나의 그 우리가 미국에서 보는 그런 몰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을 들어가거나 그 건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공간이 따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마트, 뭐 롯데 하이마트, 그리고 뭐 동대문 이제 그 의류 시장들, 그리고 뭐 자갈치 수산물 시장,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그 한 공간을 꾸며놓고 건물을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면은 그 이제 안에 있는 모습들이 CG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360도 그 VR 카메라로 촬영한 거를 가지고 정말 스틸 이미지도 있었고 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었는데 어쨌든 되게 좀 그 당시에도 저도 되게 새로운 시도이기도 했고 그거를 유통사랑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좀 여러 가지 어, 되게 도전적인 것도 있었고 하여튼 되게 좋은 그런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만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음. 좀 한계였죠, 사실. 네, 그럼 홍은기 센터장님 뭐 가상 공간을 구축해 보신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백승현 대표님도 쇼핑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에서 뭐 그걸 이렇게 게임과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에서 떠나서 그거는 뭐 이제 향후에 뭐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의 가상융합 경제 그리고 메타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킬러 컨텐츠의 그런 분야로서 쇼핑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홍기 센터장님 그 생각에는 뭐 쇼핑도 가상으로 해보셨잖아요. 그때도 뭐 쇼핑도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을 보시고 아마 그렇게 디벨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뭔가 킬러 콘텐츠로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어떤 쪽으로 지금 조금 생각하고 계실 수 있나요? 어, 아마 이거는 사실 근데 이제 그 당시 VR 쇼핑몰로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VR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온라인 쇼핑 뭐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는 것들도 지금 모니터링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진행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좀 이제 지켜보았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그래도 정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실 이건 얼마 전에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일부 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스라는 영역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인데요. 인플루언서가 이게 최근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유통 채널들이 있는데, 인플루언서가, 내가 쓰는 제품을, 이렇게 뭐, 약간 앞 광고처럼, 그러니까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약간 광고를 하듯이, 혹은 진짜 자기가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유통 채널들도 많이 지금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인플루언서가 자기만의 어떤 그 가상 공간들을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VR 스튜디오 같은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녹색천을 이렇게 해놓고 그 공간에서 마치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 것처럼 혹은 그리고 그 각각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이제 상품 같은 것들 머천다이징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배치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거의 하나 이제 그 발표 영상을 보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홈쇼핑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홈쇼핑 같이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써보니까 좋았다. 이런 제품이 얼마에 판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럼 VR에서,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이 그냥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VR을, 써서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처럼, 혹은 되게 몰입감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보고, 결국 그거를 결국 이제
커머스로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꽤 많은 영역에서 쓰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쇼핑몰 할 때에도 어떤 품목을 VR에서 팔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많이,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얘기됐던 거는 공간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예를 들면 가구를 내가 최고의 그 조합으로 배치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라, 어떤 그 룸 베이스 디자인으로 보여준다라거나, 공간을, 내가 갈 수 없는 공간을 가서 그 공간을 보여주면서 뭐 자동차를 보여주거나 혹은 이제 굉장히 큰 물건들을 보여준다라거나, 혹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혹은 콘텐츠적으로 어떻게 좀 유리하다라는 그때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앞으로도 좀 계속 시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게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두시고 지금 비즈니스를 이제 추진하시거나 준비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스타트업이죠. 보면은 좀 마이스, 아까 이제 박정희 교수님도 마이스 얘기하셨는데, 마이스 산업 쪽하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못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영향을 좀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온라인화 그리고 가상화되면은 좀 그러한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좀 안정되게 지속적으로 뭐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템을 좀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되게 많아요. 여행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은 아이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가 토론을 마치면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중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의 그 채팅방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질문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좀 더 얘기를, 이제 거기에 질문하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는 그런 형식을 띠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질문이 없으시다고 지금 하셔가지고, 좀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세미나를 조금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관계로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저희 3차 세미나까지 그 B2C 분과 금년 세미나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됐고요. 12월 9일 저희 이제 컨퍼런스 코엑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컨퍼런스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컨퍼런스까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런 관심들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그 주제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죠. 주제로 발표해 주신 사이더스 스튜디오 X의 백승엽 대표님, 그리고 장시간 굉장히 좋은 의견으로 토론을 준비해 주신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의 홍원기 센터장님, 그리고 늘 뭐 저희 토론에 같이 참여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꼭 이렇게 잘 간추려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숭실대학교 박정화 교수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B2C 분과 3차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습니다.